네, 안녕하세요, 라다님.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해외 영업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 나다입니다. 주 담당 국가는 아시아와 러시아 및 CIS 국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영업팀으로서 입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 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언어를 활용해서 취업을 하는 것은 통역이나 번역이 아니면 길이 좁아서 언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국가 연수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소통의 뿌듯함을 느꼈고, 필요한 곳에 어떤 재화를 찾아서 제때 공급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도구로 활용하고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역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역영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무역업으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트레이드 매니저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한 달 동안 무역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실무 교육도 받았습니다. 해당 과정 마지막 과정인 채용 박람회에서 현재 회사 면접을 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박람회 통해가지고도 네. 정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채용을 할 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 구직 활동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입사 지원서를 받아보면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과도한 경력과 과한 연봉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돼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신입사원이고, 그리고 이제 무역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채용을 진행하면 훨씬 좋더라고요. 확실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분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고, 거기에, 그렇죠.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취준생들은 이런 교육을 당연히 듣게 되고, 그런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한국무역협회가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신뢰가 좀 형성이 되거든요. 아, 저 기업은 이 무역협회를 통해서 채용 박람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요즘에 페이퍼 컴퍼니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확실히 중간에 무역협회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좀 준비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맞습니다.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무역협회가 추천하는 기업이니까 선별된 기업이라는 좀 믿음이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영업은 영업 관리와 수출입 업무를 보통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들을 하실까요?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것처럼 고객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직접 입어본다거나 바이어 측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 때문에 계약이 무효화되는 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매일 심정을 쫄깃하게 하는 긴급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의 업력이 긴 회사라면 고정적으로 수출하는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 관리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입사원에게 바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존 거래처 관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곳에 제품의 발주를 받은 후에 생산 일정 조절을 하고 공장 밖으로 물건을 내보내서 배에 선적될 때까지 하는 모든 과정의 서류와 상황을 핸들링합니다. 크게 하는 일은 담당 바이어와 납품 희망 시기, 수량, 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에 재고를 확인하여 선복 일정을 확인하고 생산 일정과 고려하여서 선복을 부킹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 신고 필증,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수출 서류들도 준비합니다. 공장에서 한국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배차하고 제가 담당하는 제품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출고 전에 반드시 위험물 검사도 신청하여 위험물 검사도 받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후에 선적 서류를 고객사에게 전달하면 하나의 수출 루틴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와 회사 타 부서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회의 영업 사원인데요. 가운데에서 여러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의 입장에 맞게 적절한 일정과 의견을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회의 영업부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생에서 보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리스크는 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잘 짜여진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영업팀을 준비하시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잘 모른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화학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전기 관련된 제품은 이공계가 아닌 해외 영업팀 취준생분들은 내가 이 제품을 잘 모르는데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해외 영업팀은 꼭 회사의 제품을 잘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화학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학 원소에 대한 성질도 모르고 어떤 성분이 환경법에 어긋나는지도 입사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또 회사 제품이 1000가지가 되다 보니 제품별 특성도 화학적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교육을 제공해주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익혀 나갔습니다. 화학 제품의 특성, 화학 제품 가공 관련 용어와 제품 불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무역 용어, 생산 공정 과정, 국가별 화학법, 각종 시험 결과를 고객사에게 전달하고 내부 부서들과 대화하려면 제품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할 새로운 고객사를 찾는 업무의 비중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제품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도 국내 기술 영업 부장님의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해외 영업 지망생들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새로운 고객처를 찾느라 매일 영어로 전화를 하고 해외 출장을 가서 미팅을 하는 상상을 하지만 대부분은 안정된 거래처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고 평소에는 바이어를 찾는 업무보다는 회사 내부 직원들과 협업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 영업 팀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신입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것 같은데 해외 영업 팀원으로서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영문으로 제품명을 선적 서류에 잘못 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시리즈가 나눠지고 타입도 여러 가지라서 정말 주의 깊게 서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명을 잘못 입력하는 것이 그냥 오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제품명 하나가 수출신고 필증, 각종 선적 서류에 올바르게 통일돼서 발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제품별로 특성에 따라서 수출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온도나 성분의 미세한 함량 차이로 수입국에서 통관이 거절돼서 백십을 한 경우도 있었고, 화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컨테이너에 혼적해서 운송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품이 수입국 국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시작과 수출의 마무리는 운송 중개업체인 포워더와 함께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내용이나 운임비를 청구하는 입장이 어느 쪽인지, 인코텀즈는 어떤 조건인지 포워더만 믿고 진행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워더만 믿고 선적 서류 입력이나 그에 대한 과정들을 포워더한테만 맡겼다가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서류가 열쇠처럼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원가가 공개되면 안 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르게 측정된 가격의 누출을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A 대리점의 인보이스를 포워딩 업체에서
수입자 A에게 전달해서 B 대리점과 다른 가격 차이가 폭로돼서 곤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을 통해서 거래되는 업체인 경우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숫자, 민감한 사항이 들어간 문서는 꼭 PDF로 변환을 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하지 않으려는 실수는 제품의 생산 요청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발주서를 받고 공장 측에 생산 요청 시에 제품의 용량이나 색상이 여러 가지인 제품이 있습니다. 용량 표기나 색상을 잘못 표기를 해서 선적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고객사의 컴플레인을 심하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떤 오타로 인해서 전체의 선적 서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볍게 생각한 오타 하나가 통관이 거절되거나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실수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영업과 무역업에 맞지 않은 인재 타입은 어떤 인재들일까요? 혼자 조용하게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드리고 싶은 사람은 해외 영업 직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획이 변경되는 성향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해외 영업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출은 나 혼자 잘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물건 하나를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생산팀, 제품의 품질을 파악하고 있는 품질팀, 제품의 포장을 하여 납기일에 출고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출고팀과 소통하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회사 전체를 뛰어다녀야 합니다. 회사 외부적으로는 포더, 관세사, 위험물 검사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맞추면서 모두에게 적절한 의견을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해외 영업 직무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또한 무역업은 의도치 않게 선적 일정이 변경되거나 기계의 문제로 제품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상황으로 직면해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또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 부서 사람들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마법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들도 있을까요? 대부분 중소기업은 가족 회사인 경우가 많고 또 수출을 하는 곳이라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승진의 기준이 부족하고 직원 평가의 기준도 없어서 월급의 인상 폭이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중소기업의 직장인들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에 늘 아쉬움이 많은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 다르게 개인의 역량을 다방면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수가 없었고 직속 상사님이 팀장님이라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배운 것도 많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숲속의 나무 하나를 맡고 일을 한다면 중소기업은 숲 하나 전체를 관리하면서 다양한 나무를 맡을 수 있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중소기업은 수출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이 되고 내일 채용 공제 등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해외 영업팀 주니어 팀원으로 있으면서 퇴사를 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좀 퇴사를 하고 싶었던 순간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술문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요. 화학 제품은 각종 실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서나 인증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품질 부서로부터 수령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할 때 비협조적인 품질 부서로부터 서류를 받아내야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의 날씨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
온도, 포장 용기의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이해해야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바이어의 입장과 품질 부서의 약간 민감한 부분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바이어의 요청 사항과 내부 경제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공정 방식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킹한 모선이 출항일이 지연돼서 공장 출고일을 변경하게 될 때입니다. 이 순간은 가장 난감한 순간인데요. 천사에서 선복 일정의 변경을 통보받은 포어더는 화주인 수출자에게 선적 일정 변경을 안내해 줍니다. 선적 일정이 변경되면 서류 마감 시간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위험물 수출은 반드시 공장 출고 때 위험물 검사원과 검사 시간을 정해서 검사 후에 출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기사님의 배차 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출고하기로 한 물건이 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공장장님과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양쪽에서 곤란한 소리를 듣고 적절한 대응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생길 때 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폭염이든 야외에서 작업하는 때가 있어서 추위와 더위를 극한으로 느껴야 할 때 조금 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한 화학 원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품 냄새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도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각종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괴로웠습니다. 또 컨테이너 안에 제품을 적입하면서 약품의 누출이나 용기의 불량으로 옷에 페인트가 묻기도 해서 회사에는 늘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옷을 입었습니다. 또 가끔 중국 수출용 라벨 작업이 잘못돼서 해외 영업팀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직접 제품에 라벨을 다시 부착하여 박스 포장을 해서 4만 개 정도 재작업을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퇴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퇴사하고 싶은 순간마다 사실 퇴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본인이 근무하는 팀에서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영업 직무는 회사마다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경험치가 다르게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은 신입사원일 때 기본을 익히느라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제품의 단가도 조절을 하고 직접 계약도 체결하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정한 협상도 해야 합니다. 경력에 따라서 제품의 기술 지식은 물론이고 현지 상황도 꿰뚫는 능력치가 쌓이기 때문에 든든한 경험을 가진 직장 선배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연차가 쌓여도 단순히 거래처 관리 위주의 업무만 한다면 영업 비중이 조금 높은 곳으로 이직을 추천합니다. 해외 영업은 아이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산업군이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영업의 업무 강도가 달라집니다. 또 현장 경험이 없는 근무 환경이라면 공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